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과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임기 마지막 시정연설을 가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평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는 예산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실무적인 이야기들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차례 시정연설 한 번도 빠짐없이 오셨고 또 거기에 추경까지 포함해서 6차례 대통령으로서 가장 많은 횟수였죠.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한 번도 안 오신 것에 비하면 교류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점을 좀 강조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잘 하신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잘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부동산이 최고의 민생 문제이자 개혁 과제라는 점을 언급했다는 것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거기에 이어서 수도권 집중 그리고 지역 불균형 문제는 풀지 못한 숙제다까지 해서 앞으로 남은 과제들까지 쭉 설명했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괜찮았다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 국정연설인 만큼 여야 간에 좀 같이 좀 화합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점은 좀 아쉬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괜찮았지만 어떤 화합적인 측면에서는 좀 아쉬웠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고요.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좀 전체적으로 보셨습니까? 네, 마지막 시정 연설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내용 구성이 되지 않았나 싶긴 한데 성과가 8할 그리고 이제 실정에 대한 부분이 2할 이 정도 비중으로 일단 설계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부분 상당 부분을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좀 국정 성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거론을 했고 부동산 대표적인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보통 이제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부동산 관련 부분을 아주 짧게만 언급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야당들로서는 불만이겠죠. 야당들의 평가는 이제 실정이 워낙 또 많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실정에 많았던 것에 비해서는 너무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또는 사과가 적게 포함된 것 아니냐 이제 그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일자리 부분이라든가 사실은 집권 초반에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굉장히 강조하셨고 또 일자리 전광판도 설치하시고 이러셨잖아요. 그런데 일자리가 과연 이제 실질적으로 성장을 했으며 또 이제 그 질 좋은 일자리를 또 많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양산하겠다 하셨는데 그것도 별로 성과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와 더불어서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총평도 사실은 오늘 시정연설에서는 당연히 포함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언급도 하고 사과도 좀 하시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좀 빠져서 좀 유감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두 분의 총평 들어봤고 조금 전에 이제 평론가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성과의 상당 부분이 할애가 됐고 권력기관 개혁이나 좀 민감한 이슈들은 언급이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떤 의도로 해석해야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임기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본인 스스로 그 실정에 대해서 상세히 언급하기가 좀 거북했던 그런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어요. 그리고 어찌됐건 차기 대선도 이제 의식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성과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강조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불편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잘못했다라고 그냥 인정도 좀 하시고 그리고 왜 그게 잘못됐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정도에는 진단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 그러면 그 수많은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고도 왜 실패했고 아직까지도 이 집값을 왜 못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기 성찰적인 좀 발언 정도는 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성과가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원래 이제 기획했던 거하고는 다른 방향에서 사실은 성과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소득주도 성장 얘기하고 상대적으로 혁신 성장 부분을 좀 도외시했지만 실제로 최근에 경제적으로 성과가 많이 나는 부분들은 기업들의 노력에 의한 혁신 성장 부분에서 이제 성과가 많이 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객관적으로 언급을 좀 더 하셨더라면 그게 차라리 이제 국민들에게 좀 더 그 소구력을 갖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총평에 다소 엇갈린 부분이 있는데 혹시 소장님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예, 전 이제 거기에 포함해서 디지털하고 이제 그린으로 새로운 경제를 만들자는 이야기에 더해서 지역 경제와 휴먼
들어갔다는 부분이 좀 주목해서 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 지난 2년 동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저희가 다른 문제는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신경 쓰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오늘의 국정연설은 2024년까지 임기인 국회의원들께서 남은 과제들을 잘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와 부탁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것은 또 차기 대통령, 뭐 누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여기서 과제를 함께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이라는 점에서 저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한 두 분의 평가를 한번 들어봤고요. 이어서 각 당의 어떤 상황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늘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했는데요. 이 후보의 퇴임 기자회견 먼저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도지사로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대단히 아쉽고 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7기 경기도는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라는 가치를 표방하면서 공정의 가치를 뿌리 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또한 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제 시행으로 공공의 개발이익을 투명하게 적립 운영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경기도지사로 지내는 동안 도민 여러분께 받은 크나큰 은혜, 새로운 대한민국 공정한 세상으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기도지사직 사퇴 퇴임 기자회견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본선 레이스의 출발선에 서게 된 셈인데 이재명 후보의 과제, 앞으로 남은 과제는 어떤 게 있다고 분석을 하십니까? 지난 경선 기간 동안 사실 대장동 이야기하다 다 지나갔습니다. 본인이 사실 초반에는 소위 말하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그리고 기본금융 이렇게 포함해서 기본 시리즈로 어젠다를 잡고 가면서 뭐 거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면서 토론이 잘 이어지던 과정에서 대장동 이슈가 불거지면서 이 모든 이슈들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좀 이걸 털고 다시 원래 이슈로 좀 집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소득, 기본금융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주택까지 포함해서 지금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10월, 11월, 12월 입법 과제들이 많이 도출이 될 텐데 소위 말하는 이제 당정청 협의에서 이제 당에서 이 선대본을 중심으로 당 대표와 또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잘 협의를 해서 민주당이 이런 개혁 과제들 입법적으로 대선 전에 좀 입증을 할 수 있을지가 저는 좀 이재명 지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후보가 언제 만나게 될지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을 모았던 부분인데 어제 드디어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선대위 참여 요청에도 이제 이 전 대표가 화답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당초 좀 위원장으로 합류하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이 있었는데 상임 고문을 맡게 됐거든요. 여기에 대한 해석도 많던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뭐 그 이낙연 전 대표의 그동안의 정치 경력을 고려하면 상임 고문 정도가 더 적합한 자리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선대위원장만 하더라도 뭐 굉장히 좀 실무적인 부분들을 적지 않게 챙겨야 되는 그런 그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예우 문제를 고려를 일단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선대위에 일단 합류했다는 것이 갖는 상징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경선 과정에서 상당히 또 서로 경론을 많이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낙연 그 전 대표 측에서 네거티브전을 또 강하게 벌이기도 했고 또 그 앙금이 아직까지 다 가라앉지도 않은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선대위에 합류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의미가 좀 크다라고 보고요. 예. 이게 이제 앞으로 이재명 이제 후보의 과제이기도 한데 지금 당 안팎으로 지금 갈등이 많이 유발이 좀 돼 있는 상황이어서 그거를 잘 봉합해 나가는 것. 일단은 이제 집안 식구들 사이에서 벌어졌던 갈등을 빨리 잘 봉합하는 것. 이게 이제 1차 이제 과제가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부터는 본선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야 됩니다. 그죠? 그렇다라고 전제한다면 본선에서는 역시 이제 그 외연 확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경선 과정에서 상당히 그 진보 지지층을 의식을 많이 해서 특히 친문계 표심을 의식을 많이 해서 그쪽으로 코드를 맞추려고 많이 애를 써왔거든요. 그러면서 중도층으로부터 크게 지지를 못 받았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약간 좀 그 박스권에 좀 갇혀 있었던 그런 그 국면이기 때문에 예. 그걸 헤쳐나오려면
역시 이제 중도 외연 확장 전략을 좀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첫 번째 과제로는 봉합을 짚어주셨는데 결국에는 이제 두 인물이 회동을 하고 선대위 합류 소식도 전해졌지만 지지자들의 어떤 화학적 결합으로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게 또 이제 주목이 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일단은 그 이낙연 대표께서 직접 여러 차례 호소도 하셨고 함께하자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큰 틀에서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이게 뭐 오늘 내일로 따지면 당장 사람 마음이 풀리지가 않죠. 근데 대선은 이제 5개월 남은 레이스이기 때문에 한 달 뒤에 돌아보면 별일 아닌 일로 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또 지금 이낙연 캠프에 함께 활동했던 의원들을 중심으로 먼저 선대위가 만들어지면서 각자 적합한 자리를 찾아서 들어가고 그리고 이낙연 대표 또 그런 의원들이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지자들이 또 마음이 풀리는 이런 일련의 시간들이 뭐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는 필요하고요. 그런 시간이 충분히 저는 보장이 되는 상태다. 특히나 국민의힘의 경선이 11월 5일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점도 고려하면 순리적으로 하나씩 풀어가면 되는 문제지 뭐 빨리 급하게 이번 주 안에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어쨌든 큰 틀에서 문제는 없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서 큰 매듭 하나를 푼 셈이고 앞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28일에 문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떠나기 때문에 그 전에 만남이 이루어질 가능성 어느 정도 좀 높다고 보십니까? 어제 이낙연 대표를 만났고 오늘 이제 도지사직을 그만둬서 후보를 등록하기 때문에 도지사로서 또 대통령을 만나면 또 부적절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었던 상황인 것을 고려하면 지금 이제 매우 자유로운 상황이 됐다고 보고요. 저는 해외 순방 가시기 전에 잠깐이라도 좀 뵐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청와대에서도 이미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순방 전이 될 것으로 예상하겠습니다. 네. 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대장동 의혹은 그래도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을 텐데 물론 국정감사를 통해 일부 해명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계속해서 특검 도입을 또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향후 이제 대선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하진 않을까요? 계속 변수로 작용하겠죠. 그러니까 본선 전에 가더라도 이 이슈는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검찰은 빨리 지금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유동규 전 이제 기획본부장 선에서 이제 이걸 마무리를 짓는 또는 이제 김만배 씨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그 야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언급을 다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검찰이 그런 정도로 해서 이렇게 수사에 선을 그을 거다. 그래서 이재명 그 후보와 관련한 부분을 일단 차단하는 그런 쪽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고, 그래서 이제 특검 주장을 이제 그동안에도 계속 해왔던 건데, 검찰 수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딱 그 예측대로 지금 이제 맞아 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아마 보수 지지층은 물론이고 중도 지지층에서도 조금 이 수사에 대해서 미진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검 주장 계속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 검찰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추가 조사 부분에 대한 요구도 계속 좀 거세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래서 검찰은 검찰대로 이것도 한 과제를 좀 안게 된 그런 오히려 상황이 좀 돼버린 것 같고, 예. 야당으로서는 사실은 이렇게 검찰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 공세를 펼치기는 굉장히 좋은 판을 이제 결과적으로 깔아준 셈이 된 것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대선 주자 가상 양자 대결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면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가 37.5%,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33.6%, 그리고 홍준표 후보를 상대로 했을 때는 36.7% 대 34.8%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 결과는 저희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오차범위 아니기 때문에 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거나 추세상으로 윤석열 후보가 좀 떨어졌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소위 말하는 개사과 논쟁, 5.18 논쟁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결과로 보여집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이낙연 총리하고의 이 소통 자체는 여기 반영돼 있지 않은 상태라고 보는데, 그건 사실 이제 장기 이슈는 아니라서 그 이슈는 어떻게든 지나갈 이슈라고 보고요. 다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소위 말하는 이 5.18 사고와 관련돼서 여전히 깨끗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중도층, 특히나 수도권에 살면서 부동산 문제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게 등을 돌렸던 분들이 이번 5.18 문제로 그래도 내가 민주당을 찍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점에서 조금 뼈아프다라고 보고요. 홍준표 후보는
예, 굉장히 낮았던 지지율에서 저만큼 올라와서 버티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일인데 사실은 딱 치고 올라가는 모멘텀을 만들지 못했다는 점에서 조금 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결과 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이재명 후보는 좀 뒤늦게 컨벤션 효과를 조금 누리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하고의 갈등이 뭐 워낙 이제 그 일파만파 여러 가지 이제 파문을 좀 많이 유발했고 경선 뒤에도 사실은 뭐 이낙연 후보 측에서 여러 가지 좀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급들이 좀 계속 이어지기도 했고 이제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결국 이제 봉합되는 국면으로 이제 갈 거다라는 게 이제 사실은 이제 지난주 중반부터 이제 예측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고 실제로 예. 소통도 그때부터 진행이 됐고 그런 것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 중에서 좀 이재명 후보를 난 지지할 수 없다라고 해서 좀 돌아섰던 사람 중에 일부가 다시 되돌아온 그런 효과가 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예. 윤석열 후보는 뭐 역시 이제 그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한 발언, 그 이제 후폭풍을 조금 맞고 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또 여기서 그렇게 지지율이 이렇게 확 떨어지는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가 약간 좀 이탈한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관련 발언으로 후폭풍 일부 이제 지지자들이 이탈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응과 관련해서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또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일련의 대응 과정들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일단은 저는 이게 캠프 안에서의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대응팀, 소위 레드팀이라고 내부의 조직이 있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1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늘어놓고 해결 방안까지 혹은 해명 방안을 만들어서 이것을 일사불란하게 대변인단과 공보단이 숙지한 가운데 나가서 발언을 해야 되는데 이 나오는 사람마다 발언이 달랐다는 것. 이건 이제 뭘 보여주냐면 후보에게 직접 물어보고 해명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대외적으로 노출했다는 점에서 뼈아프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제 후보 자신이 이 했던 해명들도 자꾸 핀트가 잘 안 맞으면서 뭔가 전반적으로 좀 정말로 사과할 생각이 있는 건가라는 그림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새벽 12시에 실무자가 개를 데리고 나와라라고 하면 집에서 개를 데리고 나왔다는 설정 자체부터가 국민들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이거는 정말 대응템이 꼭 필요하고 후보와 긴밀히 상의를 하면서 문제를 딱딱 좀 초반에 바로 정리해주는. 그래서 그 다음날 진위는 그게 아니었다. 그 다음 날까지도 진위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얘기가 캠프에서 나오면 이건 캠프의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어떤 날선 공방도 계속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막말 리스트, 망언 리스트까지 등장하고 상대방의 이제 아내까지 거론하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두 후보의 신경전이 계속해서 격화되는 양상이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이제 그 경선 마지막 투표, 마지막 결정이 임박했다라는 거를 이제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 간도 그 막판에 굉장히 또 사실은 서로 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좀 신상 관련한 발언까지 막 나오면서 인신공격성으로까지 막 치닫기도 했고 이제 그런데요. 지금 국민의힘도 그런 그 마지막 고지를 지금 향해 가는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아마 지금 각 후보 진영에서 각자가 준비한 것들을 다 지금 쏟아내는 그래서 총력전 체제로 지금 접어든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예.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 지표 조금 전에도 우리가 이제 봤습니다만 홍준표 후보가 많이 좀 치고 올라와서 윤석열 후보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그 간발의 차이로 서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양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이게 지금 이제 치열하게 맞붙는 그런 그 국면으로 좀 가고 있는데 인신공격성으로 이렇게 가는 건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이후에 이제 경선 이후에도 이런 게 이제 사실은 그 본선 때 상당히 불리한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그것보다는 그래도 역시 좀 정책 경쟁 위주로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후보들이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좀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 지금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최근에 윤 전 총장,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만남을 가지면서 좀 만남의 접촉면을 넓혀가는 모습이거든요. 좀 곧 등판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쪽은 김종민 박사님도 한 사람의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은 그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제대로 보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볼 수 있거든요. 경제 민주화를 꼭 이루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담보해 줄 사람이 자기의 것을 약속해주면 그 사람을 돕겠다 이런 거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김종인 박사가 내가 이 집단을 혹은 이 당을 꼭 이번 대선에서 이기게 해야 되겠다는 정치적 목표를 갖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놓고 보면 좀 다르게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짧게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김종인 전 위원장의 등판이 임박했다. 한마디로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후보들 생각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국민의힘 지도부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본선 선거 과정을 좀 주도해 주는 그런 그 모습이 좀 바람직하다라는 판단을 좀 내린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로 만약에 최종 결정될 경우에 그동안에 드러난 여러 가지 단점들 이런 것들을 메워줄 사람은 김종인 전 위원장 정도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판단도 일각에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